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4월 2일 저희 방송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궁금점들, 그리고 이후 들어온 제보들을 10가지로 나누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에 앞서 한마디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은혜, 조연수. 이전 방송과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100% 모두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분명 당신들이라면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죽지도 말고 자수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당신들은 검거될 겁니다. 그리고 조연수에게 한마디를 더 남기고 싶습니다. 이은혜가 혹시 당신에게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나요? 우리가 말을 맞추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분명 당신들이 검거되면 이은혜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떠넘길 겁니다. 첫 번째 질문. 혹시 이들이 혐의 없음 혹은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데 무죄가 나오는 사건들이 과거에도 많았으니 말이죠. 법이 판단하기에 죄가 없다라고 보기보다 죄를 주기에 부족하다라는 판단에 대한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과거의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 평범한 과정은 경찰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검찰로 송치를 시킨 뒤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재판대에 세울지 말지, 즉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고 기소시키게 되면 재판이 시작되죠. 일반적으로 지명수배 및 신상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죠. 검찰의 입장에서 약간이라도 무죄가 나올 확률이 있다거나 증거가 모호한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걸 분명 망설였을 겁니다. 이후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고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보는 편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아예 죄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두 번째 질문. 이은혜와 조연수는 왜 갑자기 도주를 한 걸까요? 일산경찰서의 재수사가 시작되고 1년, 검찰로 송치되고 1차 조사까지 받았던 이들이 2차 조사부터 잠적을 한 겁니다. 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갖게 된 건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억울하다, 악마의 편집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최초 변사 사건으로 종결났다는 걸 강조하면서 보험사의 억지 주장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도 가평계곡 사건 자체만으론 자신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사고사를 배제할 수 없었으니 말이죠. 해서 일산경찰서는 검찰에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사 때마다 연락이 됐고 출석 요구를 할 때마다 응했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송치를 시킬 때 그 죄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죄명은 살인 혐의, 보험 사기, 미수 혐의만 있었죠. 즉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생각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 당연히 모든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떳떳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천지검에서 사건을 맡고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면 재수사를 하면서 한 가지 혐의를 더 찾아냅니다. 바로 살인 미수 2건. 근데 이걸 이은혜와 조연수는 몰랐던 거죠. 바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그 제보자가 직접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던 겁니다. 1년이 넘는 일산경찰서 수사에서도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니 말이죠. 2021년 12월 13일 검찰 1회 조사에 출석한 이은혜와 조연수. 근데 검찰은 바로 다음 날인 14일 2회 조사 출석을 요청했는데 그때부터 잠적해버린 겁니다.
분명 1회 조사에서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전곡을 찔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조연수와 이은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제보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증거도 증인도 엄청 많거든요. 인천지검이 거의 재수사처럼 오랜 시간 동안 비밀리에 수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물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있던 글, 세 번째 질문.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인데요. 바로 고인에 대한 비난입니다. 살인 미수건까지 있었으면 분명 위협을 인지한 건데 왜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버텼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헤어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들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생략하고 결과만 바라보기에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자기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일수록 자존감 자체적인 생각도 좀 잘 하다 보니 경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말이죠. 모든 사람은 심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파고들면 누구나 경험을 해봄직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지 않나요? 간지럽거나 쉽게 떡지거나 예전과 다르게 두피에 막 이상한 게 나서 아프지 않으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바로 탈모의 시작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빨리 예방하지 않으면 이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모두는 아니지만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맞아, 나도 요즘 좀 이상한데 혹시 나 탈모인가? 나 좀 큰일 나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미디어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연인 관계에서 가스라이팅하는 걸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 걱정, 즉 약점이 있는 분이라면 잠깐이라도 당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반복하죠. 나니까 해주는 얘기야. 야, 내가 널 잘하는데 너 요즘에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다. 예전과 좀 다르게 머리가 좀 스타일이 다른데? 너 요즘 머리가 이쁘게 잘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그 심리적 약점을 말하다 보면 이 이야기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이은혜와 고인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분명 이은혜는 사건의 시기와 달리 초창기의 만남엔 엄청나게 고인에게 다정다감하다는 것이었죠. 가면을 쓰고 다가간 겁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난 너와 결혼 생각이 있어. 너도 그렇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면 나 집에 문제가 있는데, 나 핸드폰에 요금이 밀렸는데,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설마 당신의 돈을 노리고 그러겠어? 나 못 믿어? 이걸 해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다 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점차적으로 그 이은혜의 덫에 빠지기 시작하며 주변에서 걱정을 하고 말해줬을 지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늘 그 모든 주변을 잘라버립니다. 내가 널 잘 아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널 더 잘 아는데? 야, 그 사람 이상해. 가까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반복적으로 심어주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게 만들 것, 그리고 상대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결국 내 자신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왜 그러냐고요?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하지만 말이죠, 정말 누군가를 의심 없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벗어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가면을 쓰고 나를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반복되다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밖에 남은 게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의 말이 법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아프지 않길 바라게 되며 그 사람이 힘든 이유도 모두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해주지 못해서, 원하는 걸 들어주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죠. 제보자분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를 의심했다라고 말을 할 때 이은혜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미친년이네. 내가 오빠를 죽이려고 했네. 맞네. 저번에도 내가 타이어 펑크 내서 오빠 죽이려고 한 거네. 그때 고인이 보인 모습은 아니야. 내가 오해했나 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미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몇 년간 지속되며 빠져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이란 거죠. 그리고 특히 이은혜는 고인에 대한 주변을 모두 쳐내고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고인께서도 이젠 스스로 아니겠지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은혜는 언제 고인에게 가장 잘해줬을까요?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제보자분이 목격한 내용에 따르면 한 번은 이은혜가 엄청 전화를 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고인이 전화를 해서 정말 돈이 없다, 얼마만 보내주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짜증이 났다는 거죠. 정말 웃긴 겁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미 이은혜는 고인을 정상적인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땐 힘든 척, 슬픈 척,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해 모든 걸 얻어내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땐 연락도 안 하고 막대하고 바로 그 수법, 가스라이팅을 썼던 거죠. 사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은혜는 우리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했거든요. 보배드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기 억울하다라고 제보를 한 것이죠.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맞아, 보험사는 가입은 참 쉽게 해주는데 돈은 진짜 안 줘, 짜증나게 해. 무슨 서류를 자꾸 내라고 해. 라는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 그걸 이용해 여론이 커지면 자기가 원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사실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자신의 악행을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됐지만 말이죠. 네 번째 질문. 그럼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사건 쪽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상한 모임. 이은혜와 고인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부부죠. 자, 우리는 이은혜가 얼마나 고인에게 막대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의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부부가 매일 욕설을 하고 싸우고 폭행하고 한 명은 인천, 한 명은 수원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뭐일까요? 때리고 욕하고 폭행하고 별거를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상대가 싫다는 걸 어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까지 매달리는, 즉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자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이은혜는 이혼을 하자는 걸 말을 안 합니다. 저리가, 가까이 오지 마라는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금전적인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놀러가자라는 식의 우호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데리고 다녀요. 보통 여행처럼 보이지만 계곡, 물, 낚시터, 서핑 등등 물을 싫어하는 고인에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공간을 단둘이 가는 게 아니라 제3자를 개입시켜 마치 증인처럼 모든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은혜가 고인 유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수영 배웠어요. 마치 물을 좋아하게 됐다는 것처럼 말하며 강습의 증거까지 오픈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은혜와 고인과의 관계 이제 앞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영을 배울게 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고인이 이은혜를 만나려면 수영을 배웠어야만 합니다. 물과 친해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수영 등록을 할 때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 과정을 이은혜가 좋아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평소에 자주 만나주지도 않지만 누군가와 여행을 갈 때 그래도 데리고는 가주니까. 이것도 똑같죠. 배워라가 아니라 이거 못하면 어떡하냐,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오빠랑 이러면 다닐 수 있겠느냐. 가스라이팅입니다. 5번째 질문. 이상한 보험 내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험시효 4시간 전 가평 계곡에서 고인을 익사시켰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사실 하나가 확인됩니다. 앞에서도 살인 시도를 했었죠. 그럼 만약 가평 계곡에서 고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보험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 그렇게 해지가 되는 거구나. 근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미납해도 다시 부활시키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돈만 내면 됩니다. 보험사도 이상하다고 느낀 정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분명 보험금 자체만 놓고 보면 고인의 연봉에 비해 그렇게 큰 금액을 납부했거나 과할 정도의 생명보험에만 집착했다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걸 노렸다는 것이죠. 과도한 보험료를 설정할 시, 그리고 보험료 납입료가 너무나도 클 시, 혹은 보험금이 나올 때 그게 몇십억씩 되면 분명 조사가 들어온다. 이걸 이은혜는 경험칙상 알고 있는 겁니다. 파타야 사건도 참 의심이 가네요.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다시 내면 부활한다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17년 8월부터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한 이은혜는 양양 보거독 사건, 2019년 2월 그 전 보험 시료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2월 초에 납부를 하지 않아 시료가 되고 그걸 며칠 후에 납부해 다시 부활을 시킨 뒤 불과 8일 만에 독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2019년 4월 보험이 또 시료가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2번째가 아닙니다. 6번째 시료입니다. 그리고 4월 말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로부터 20일 후 용인 낚시터 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7번째 보험 시료 4시간 전 가평 계곡에서 고인이 사망한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보험 시료 4시간 전이라서 급하게 고인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분명 그때 고인이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보험을 부활시키면 되니까요. 7번째. 그럼 또 소름 돋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6번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살인 미수 확인 2가지. 그럼 그 이전엔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는지 밝혀진 것 외에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는 정황입니다. 6번째 질문. 살인 미수 사건 2건의 의혹들. 우선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 펜션에서 보거를 이용한 살인 미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알아보다가 충격을 받은 내용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외부에 아직 노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좀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치사량, 미달로 살인미수에 그친 게 포착이 된 겁니다. 즉, 증거는 명확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공개했던 용인 낚시터 미수 사건 경우 조금 다른 당시의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하며 그 의혹들을 조금 더 풀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 나와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신 제보자의 내용을 하나씩 곱씹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의 늦은 밤, 술을 마신 후 방갈로에서 고인과 이은혜는 티격태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 이은혜는 나가서 조연수랑 이야기 좀 하고 와 라는 갑작스러운 말이죠. 제보자분과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말입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고인 입장에선 조연수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게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인의 입장에선 이은혜가 제보자분과 무슨 이야기를 한다니 자리를 비켜준다라는 정도였죠. 그런데 막상 제보자는 할 이야기가 없는데 자는 듯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막상 고인과 조연수가 방갈로에 있는 데크로 나가자 이은혜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해서 제보자분도 밖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연수의 행동 참 이상합니다. 조연수도 사실 제보자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무슨 이야기인데?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고인과 함께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은혜는 방갈로 안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는 이상한 상황. 이를 추론하면 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때 당시 사고를 가져간 살인범행을 시도하는 건 조연수, 증인이자 지인인 제보자를 방 안에 두는 것은 이은혜의 몫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연수는 좀 머뭇거린 것 같습니다.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이은혜가 생각한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고인이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더 이야기하고 와 라는 말만 하는 이은혜. 이상하죠. 사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매치가 되려면 이은혜는 나 아직 제보자랑 할 이야기가 남았어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밖에 나가서 조연수랑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분명 고인도 계속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건 막상 조연수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오래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추우니 그냥 들어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은혜는 그때 느꼈을 겁니다. 조연수가 시간을 끈다. 못하는구나. 제보자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이은혜는 데크로 나갑니다. 제보자만 안에 두고 말이죠. 이후 제보자분이 들었던 소리는 사람을 때리는 것 같은 쿵쿵거리는 소리, 오빠 진짜 맞고 싶지 않으면 저리 가 라는 말과 고인은 그러지마, 그러지마, 은혜야, 하지마 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 이상함을 느낀 제보자가 문을 열고 뭐해라며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보자가 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한 가지 명확합니다. 위치상 이은혜가 물가 쪽이 아니었습니다. 10분에서 20분 후 풍덩이라는 소리를 들은 제보자, 그리고 그 순간 들어온 이은혜. 제보자는 무슨 일이 있어? 뭐야? 남자친구가 밖에 있으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은혜는 뭘 본 걸까요?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남편인 고인, 내연남인 조연수를 걱정하지 않은 걸까요? 맞습니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어나온 행동들도 이를 뒷받침을 하죠. 제보자가 나가려고 하니 몸을 누르고 손을 잡고 나가지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앞선 이야기를 끌어갖고 오면 당시 역할 분담에서 조연수가 머뭇거리자 이은혜가 직접 나서 그 계획을 실행시킨 것으로 볼 수 있죠. 밖으로 나간 제보자가 목격한 첫 번째도 매우 중요합니다. 푹 빠졌다 동시에 둘이 떠올랐는데 그 순간 어깨를 잡고 있던 조연수. 이는 물속에서 밖으로 나와 조연수가 어깨를 잡은 게 아닙니다. 이미 물속에서부터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인은 놀라신 겁니다. 데크를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 소리를 지르고 계셨던 것, 결국 그러자 더 이상 누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획, 예상과는 다르게 제보자가 직접 밖으로 나갔고 결국 계획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죠. 만약 그때 제보자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보자가 16개월 전인 최초 제보를 할 당시 자신이 느낀 상황을 설명했기에 왜 그런 걸까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사건의 내막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앞선 이들의 관계를 대입해 사건을 바라보면 위에 나왔던 추측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리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참 미스터리한 상황이 됩니다. 7번째 질문. 잊으면 안 되는 사람, 남자 이씨.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촬영했던 영상본에선 이 내용이 없었는데요. 라이브 방송 당시 유튜브에 방송이 터져 아프리카TV에서 단독 송출을 하고 영상을 다 마친 후 뒷이야기로 저희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 사람을 더 지목했습니다. 바로 가평계곡 사건 당시에 있었던 남성 그 이씨. 저희가 이 방송을 촬영하는 날짜 4월 5일 기준으로 인천지검에선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시켜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제가 4월 2일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애초 이은혜와 남자 이씨가 함께 일을 해오던 상황에서 2019년 1월경 남자 이씨 대신 조연수가 그 일을 이은혜와 같이 하고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남자 이씨는 이은혜와 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근데 죄책감도 들고 이거 걸리면 깜빵에서 못 나온다. 발을 뺀다라며 조연수를 이은혜에게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그 이후 이상할 정도로 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정황들이 포착이 된 것이죠. 그 일이라는 건 뭘까요? 분명 죄책감이 들 만큼 무거운 일일 거고 깜빵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 형사적 사건으로 굉장히 큰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럼 조연수는 이걸 알고도 함께 가담했다라는 말이 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야기한 낚시터 사건엔 남자 이씨가 없었지만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 고인이 사망한 가평계곡 사건에선 당시의 여자친구였던 제보자가 빠지고 고인, 이은혜, 내연남 조연수, 그리고 남자 이씨 외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또한 고인이 다이빙할 당시 남자 이씨도 함께 있었지요. 자, 그럼 이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씨는 몰랐을까요? 당연히 살인 혐의로 조사받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전과 28범 그 이씨를 말입니다. 8번째 질문. 그 외 사건들에 대한 이은혜의 의혹들. 사건이 재조명을 받으며 이은혜의 과거 남성에 대한 사망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2010년 인천 석바위에서 차량 사고로 사망한 남성, 14년 태국 파타야에서 익사로 사망했던 남성. 저희는 사실 과거부터 파타야 관련 내용을 주목해 왔습니다. 사실 인천 석바위와 관련해선 어떠한 내용도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실 파타야 관련된 부분에서 이은혜가 분명 연결되는 점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여성의 제보에 따르면 이은혜의 충격적인 행동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고인에 대해 금전적인 부분을 이은혜가 더 이상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 눈치가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 뒤 그 돈을 이은혜가 편취했다라는 주장이었죠. 해서 고인의 명의의 통장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체된 기록들이 꽤나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 돈이 진짜 그들이 가져간 건지 그 모든 돈들이 이은혜에게 간 건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죠. 저희가 제시하는 이 의혹도 끝까지 파헤칠 생각입니다. 9번째 질문. 4월 2일 방송 이후 이들에 대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직접 전달하고 이들을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혜, 조연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몇 곳의 위치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믿나요? 아니면 서로를 믿는 게 맞나요? 불안해할 겁니다. 조만간 당신들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될 테니 말이죠. 혹시 이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걸 보신다면, 약간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이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단 총 9가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부분으로 뒷이야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신 10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위에 앞선 사건의 내용과는 결합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뒤로 빼놓은 부분인데요. 일단 이 방송을 보실 분들 중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많은 기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사분들이시죠. 사실 4월 2일날 영상을 공개하고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아서 모두의 다 연락을 또 답을 드리지도 못했어요. 사실 웬만한 건 답은 드렸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한테 무례하다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셨어요. 됐든
예를 들면 제보자뿐만 아니라 뭐 유족분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 너무 많으셨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냥 뜬금없이 뭐 이어달라 뭐 해달라 해서 좀 개인적으로도 뭐 연락을 다 답장을 못 드렸어요. 저희도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모두 그러신 건 아닌데 어떤 기자분들은 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의적으로 유족분들과 제보자분을 제 뒤에 놓고 피드백을 저하고만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16개월 전에 알고 나서 제가 이제 수사기관과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님께 전해드렸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이것도 사실이고 뭐 인터뷰도 하셨으니까. 그럼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언론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보자분의 연락처도 알고 있고 유족분들 연락처도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제가 뭔가 그분들을 감추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보자분과 유족분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무언가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입장이세요. 해서 제가 그래서 전달을 못 해드리는 거지, 이게 저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마치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기자분들도 계신데, 저는 지금 제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도 나름대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 작업을 지금 유족분과 그리고 제보자분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런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중에 정리가 된 부분을 이제 뭐 수사기관에 넘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왔다고 다 넘기면 그분들도 더 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죠. 제 선에서는 할 수 있는 선이 거기니까. 근데 제가 그 원치 않으신다는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뭐 그 부분을 싹 무시하고 기자님께 연락처를 넘기거나 정보를 넘기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저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고 있는 문제에서 이게 깨지게 되면 사실 좋지 않은 거라는 건 이 사건을 진심으로 다가오시는 기자분들이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보자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목소리 왜 변조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영상 좀 다시 자세히 들어보시면 질문하는 사람 목소리 있죠. 그거 저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 목소리인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김원이구나. 아, 이거 질문하는 사람 김원이네라고 인식이 안 될 만큼 목소리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바꾼 게 아니라 지금 제보자님의 목소리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본 영상의 목소리랑 여러분이 보시는 목소리랑은 달라요. 그리고 신변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뭐 애초부터도 말씀은 드렸는데 영상에는 없죠. 소통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걔네들 함부로 못 움직여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은혜랑 조현수가 진짜 이걸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지만, 지새끼들이 믿었던 사람들도 다, 지금 저희 제보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제보자만 노린다? 정말 많은 제보들이 수사기관에 들어갔어요. 자기들은 믿었겠죠. 아니요, 이젠 주변에 믿는 사람 없어요. 걔네들은 분명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매일같이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내용도 확인하는 면도 있지만, 제보가 들어오면 그 부분보다도 혹시라도 뭔가 이상한 일이 있거나 뭐 누군가 하거나 라고 한다면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조차도 지금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보자분도 자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런 상황이셔서 이 영상을 송출하는 부분에서도 다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네,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뭐 안심을 해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동시 송출을 이제 했었죠. 4월 2일날 아프리카 TV와 유튜브를 동시 송출을 했는데, 그때 유튜브가 폭파가 됐어요. 2번이나 터져서, 첫 번째 터질 때 제가 재부팅을 하고 했는데, 두 번째 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번 영상을 재생하다가 터지면 중간에 또 제가 재부팅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아프리카 TV는 이제 터지지 않으니 그쪽에서 시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켰고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 양쪽 송출을 할 때 그게 유튜브에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프리카 TV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다라고 이제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인데 충분히 오해하실 법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지금까지 해온 방송,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16개월 만에 공개되고 지금까지 오는 모습을 보셨을 때 제가 그런 걸 일부러 할 그런 나쁜 새끼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아쉬워요. 양쪽이 다 공개가 됐었어야만 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건 정말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문제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유튜브만 키면 되잖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원래 방송을 시작했던 게 아프리카 TV고 제가 아프리카 TV에 한 100명 정도 있는 많은 그 BJ분들 중에 파트너십이죠. 회사와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2년 전에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제가 아직 계약 상태예요. 지금 4월 달이 제가 이제 계약 만료예요. 4월 중순이 계약 만료인데 4월까지는 제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제가 다른 플랫폼에 나가도 안 되고 원래는 동시 송출이 안 돼요. 라이브는 무조건 아프리카 TV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회사랑도 많이 좀 속도 내고 싸웠어요. 중요한 방송이면 이건 양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기회를 이제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재계약을 하고 이제 이번에 와서 제가 이번에 동시 송출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될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청에 원활하게 안 되게 여러분에게 좀 불편드린 점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영상을 송출 라이브로 됐던 부분은 완성본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은 다 끝났는데 자막이랑 사운드 설정을 다 못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거든요. 저희가 그걸 밤새고 저희 팀이 만든 거라서 왜냐면 다시 옛날 영상 3시간짜리도 봐야 됐고 그 인터뷰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만들어서 이제 이틀 밤을 새서 완성을 시키고 송출해서 그때 당시 영상이 좀 소리도 들쭉날쭉 있고 뒷부분엔 자막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방송을 송출하면서도 계속 편집은 돌아가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새벽 3시에 완성본을 업데이트를 한 부분이었는데 그 완성본이 나가고 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만 뒷이야기를 했어요. 라이브에서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이 부분에다가 다시 넣은 거니까 뭐 다시 확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유족분과 많은 제보자분들과 협조를 하며 최대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사건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현재 확인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관여하고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깊게 팠던 사건들이 있었죠. 직접 제보자분 혹은 유족분들에 대한 요청도 있었고 특히 이 사건은 1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갖고 미뤄왔던 일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채널, 저희 아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채널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무리 방송을 이런 걸 해봐야 사건 해결 같은 거 못한다. 안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관심이 한 군데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용기가 함께 더해지면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마리와 단서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모이고 퍼즐 조각들이 완성되다 보면 도움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김원TV라는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구독자 수를 보면 거만이 아니라 내 어깨, 그러니까 내 등 뒤에 있는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내 어깨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깨의 중압감이 커지니 더 낮은 자세로 더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평 사건 관련해서는 얼마나 더 방송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쓸데없는 걸로 계속 하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후에는
저희 원래 영상의 컨텐츠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채널의 성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 사건 때문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뭐 원래 그런 거에 다른 사건들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굳이 뭐 보시기 좀 힘드시면 뭐 알람 설정을 끄신다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긴 이야기였죠. 총 10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 피드백을 모아서 한번 해봤고요. 앞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외에 또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뭔가가 나오거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